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파랗게 질렸던 날이죠. 7일 월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수술 끝났다는 트럼프, 시장은 과다출혈입니다. 관세 발표 이후 수술은 끝났고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라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린 트럼프. 글쎄요, 글로벌 시장은 과다출혈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5% 넘게 밀렸던 어제. 시장이 밀린 이유와 전망 헤드라인 통해 짚어볼까요? 미국 관세 공포 격화, 코스피한테 매도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어제가 블랙 먼데이로 기록된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중국의 예상보다 강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강대강 치킨 게임을 선언했죠. 미국의 34% 상호 관세 맞불로 34%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유럽은요, 간밤 보복에서 협상으로 선회하긴 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일각에선 관세 연기를 기대했으나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관세 강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요, 연기는 없다고 강조,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농담이 아니라고 했죠. 글로벌 빅마우스들은요, 일제히 관세는 재앙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인 레리 서머스는요, 관세를 미국 경제 자해 행위라고 표현을 했고요. 트럼프 지지자로도 알려진 빌 에크먼 역시 관세 정책은 경제 핵겨울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간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어제 미국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시장은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안정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이 역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좀 짚어보면요, 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은 0.78배까지 하락했습니다. 0.8배 수준이면 매도가 과도했다고 보는데 이 수준을 뚫고 내려왔고요. 환율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은요, 코스피 현물을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매도 규모만 보면 2015년 이후 5위 규모의 순매도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됐다 보니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도 별 효과는 없었는데요. 자, 훼손된 투자 심리의 증권가 전망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요, 어제 4월 코스피 밴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저렴한 건 맞으나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KB증권 역시 기간 조정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자,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현재 무려 4 수준으로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있죠. 확실한 단기 반등 트리거가 부재한 상황,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트럼프의 추가 대중관세 위협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투심에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025억 원 규모의 폴란드 K9 자주포 차체 수출 사업을 추가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왜 차체만 공급하게 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폴란드의 경우 나토 규격에 맞는 무기를 갖추기 위해 당초 영국 브레이브하트에 포탑을 도입한 후 자국산 차체를 결합해 자주포를 만들려는 구상을 세웠지만요. 자국산 차체가 반동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014년 우리나라 K9의 차체를 수입하게 된 겁니다. 한편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약 3.5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종료일은 203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뒤고요. 선급금은 총 계약액의 30%인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현대로템은 대만에서 4,150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요. 컨소시엄의 총 사업 규모와 대비해 살펴보면 현대로템의 사업 금액은 15.73% 수준이고요. 계약 금액을 최근 현대로템의 매출액과 비교해봤을 때 약 9.5% 수준에 달합니다. 관련해 현대로템 측은 대만 공정위 웹사이트를 통해 낙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최종 계약 체결 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2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현대로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만에서 4,150억 원 규모의 철도 공급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되게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업 기간이 좀 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초기에 대금을 한 3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를 쌓아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방산이어도 되고 철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유지에서도 또 수익을 잘 내고 또 전체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로템은 어디에서든지 수주가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조단위 사업권에서 이제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고 그 중에서 철도 부분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컨소시엄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수주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상 관세에 따라서 좀 과격하게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유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철도화에 대한 부분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유지보수로 인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돈을 창출하는 약간 구독경제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단단해지는 것은 방산 쪽에서 일부 좀 수주 공백기가 만약이라도 생기더라도 충분히 좀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발 관세 충격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외환 시장 상황일 텐데 지금 주간 거래 종가보다 야간 거래에서 조금 더 오르면서 환율이 달러당 1,470원 선 넘어섰습니다. 네. 엔화도 지금 2년 만에 1,000원대 복귀를 하고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화랑은 좀 같은 선상에서 보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가가 관세로 인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 과거부터 차지하고 있는 엔화의 안전자산이라는 그 개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아시아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네.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수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거의 코로나19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폐업률이 높고 사실상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수로 사실 뭐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전체적인 인구수 자체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1억 명이 넘어야 가능하고 1억 한 2천 명이 넘어야 내수적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은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관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런 데이터는 잘 나올 수 있지만 과연 향후에도 이런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한 60일 정도까지는 뭐 대응이 조금은 다른 이제 헤더가 있는 나라와 대비했을 때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다 감안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요인이 사실상 별로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또 그 환율이 올라갈 때 대응을 하느라 사실상 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재고도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화 약세의 흐름이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이 상황이 저는 뭐 2년, 3년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적어도 뭐 상반기 내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또 전일에 아마 미국장 보신 분들은 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장중에 뭐 거의 QQQ가 10% 가까이 올라가고 뭐 쏙술 같은 경우 롤러코스터였죠. 네, 24% 올랐다 빠졌잖아요. 그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때쯤 돼서 확 올랐다가 예. 그때 환율도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바뀌면 스토리가 바뀔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정체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됐을 때는 1,400원대 초반까지는 좀 빨리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빠질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환율을 상승하게,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 자체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가 결국에는 화폐의 좀 향방을 가르는 그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말고 내생 요인으로는 네. 원화 가치 오를 거라고 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일본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예. 지금 엔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화는 지금 140 한 5, 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랑 14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달러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은 게 또 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또 나올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번에 뭐 마진콜이다 뭐다 해서 좀 사실 노이즈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물량들까지 나왔을 때 이전에 요번이 두 번째 블랙 먼데이고 첫 번째 블랙 먼데이가 있을 때 정말 많은 이런 좀 매도량이 나왔는데 지난해 8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잘 케어가 가능할지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관세로 통해서 지금 협의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 부정적으로 돼서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엔화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될 확률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율 체크해봤는데 짧게 증시랑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면 사실상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한 7, 8거래일 사이에 8조 이상의 수급이 이탈이 됐고, 이게 선물에서도 같이 흐름들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 작년으로 보면은 충분히 대량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수준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자금이 쫙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투자하시던 분들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들어오기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방 요인이나 뭐 수급 이탈이 계속 되는 부분에서의 영향도는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 과거에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사실 전일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이거래일 전만 보더라도 미국정이 막 5% 빠지는데 우리나라 거의 안 빠졌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동시에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코스피 PBR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싼 구간이거든요. 지금이 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할 것 같고요. 저조차도 지금보다 뭐 지수 한 4%, 5% 더 떨어지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발목이 잡히더라도 배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투자 심리들이 있을 수 있다. 매우 강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세 타격을 받은 업종 하나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패션 업계 소식입니다.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들로부터 수주를 받은 다음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같은 공장에서 제조를 하다 보니 상호 관세 타격을 피해가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제 관세는 이 제조하는 쪽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문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비싸졌으니 조금 할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수익성이 좀 꺾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관세가 지금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쪽에 거의 뭐 평균으로 보면 30% 이상, 뭐 많게는 베트남이 46%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역들의 우리나라 뭐 의료 기업들의 OEM들의 굉장히 많은 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 70%가 방글라데시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37%의 관세에 대한 영향이 받는 쪽이 70%나 된다라는 거고요. 한세실업과 화성엔터 같은 경우는 각각 50%, 60%씩이니까 요것도 이제 46%나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단가에 영향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나 이런 쪽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생산을 하는 나라에서의 관세가 영향을 받으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스토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제작하는 업체한테 가격 전가가 될 것이냐, 그게 결국에는 핵심 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나이키, 그러니까 동남아, 베트남, 또 중국의
공장 두고 있는 곳들은 아마 가격이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두 자릿수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로 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분석이 나온 걸 보면 한 5%만 사실 영향을 받아도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주적인 부분에서 저항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주를 안 하거나 오히려 조금 할인을 더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사실상 좀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전만큼 또 수요가 유지가 될지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미국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 단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가격 전가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소비에 대한 이런 활동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의류는 매우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류 관련주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